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온라인 강좌 비정규직 뽀짝 노동인권교실입니다. 저는 광주 비정규직센터 소장 이승남입니다. 저는 오늘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책 3권과 그리고 영화 3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책 3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책은 시집 사소한 물음의 답함이라는 시집입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 시도 많이 읽었을 텐데요. 최근에 시를 많이 안 본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요. 작가는 송경동입니다. 67년생이고 전남 보성 출신입니다. 시인이면서 노동자로 삶을 살았고요. 또 노동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시인이 2편의 시집을 냈는데요. 이 사소한 물음의 답함이라는 시집은 2번째 시집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작품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20년째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구로 노동자 문학회라고 있었어요. 그 구로 노동자 문학회에서도 주로 활동을 했고, 예전에 강주에서도 노동자들 문학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마 이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희망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회 그 고공 크레인 농성을 지지하기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 때 아마 구속됐던 사례도 있고요. 최근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이 부산에서 이제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었잖아요. 그 복직을 촉구하는 청와대 단식 농성을 이 송경동 시인이 했습니다. 46일 그 단식 농성을 하시고 또 이렇게 김진숙 지도위원회 복직을 위해서 아주 예를 써주셨는데요. 이 사소한 물음에 대한 답합은 2009년도에 나온 시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그 노동자들의 삶,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잘 다루는 그 노동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집 초반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노동 경험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또 용접공으로서, 배관공으로서, 또 구로에서 활동했던 그 시절들을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려내는 시들이 많고요.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면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광우병, 한미 FTA, 그 다음에 기륭전자 투쟁들, 콜트 악기 투쟁 같은 여러 가지 투쟁에 대한 어떤 작가의 어떤 마음들을, 생각들을 아주 잘 담아냈습니다. 용산 참사도 물론 있었고요. 1980년대를 대표하는 그 노동 시집이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백무현 시인의 시집도 있었지만 그 후에 이제 노동자들의 삶을 잘 드러내는 시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80년대 그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을 잇는 노동시로서 아주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추천을 드렸고 꼭 한번 구입하셔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설집입니다. 근린생활자라는 소설집인데요. 근린생활자는 이 소설집이기 때문에 그 장편 소설이 아니라 6개의 단편들로 묶어진 소설집입니다. 작가는 배지영 작가이고요. 2006년에 등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19년에 출판이 됐기 때문에 이 소설에 담긴 내용들이 주로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소설입니다. 주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거, 그리고 쌍용자동차 예전에 공권력 투입 사건 알고 계시죠? 파업.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 부대들에서 활동하는 할아버지들의 삶, 그 다음에 이제 성매매 노인들이죠. 그분들의 삶을 다루는 좀 다채로운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한편에 노동소설이라고 한정하기는 어려우나 2000년대를 살았던 우리 시대에 가장 소외받고 가난했던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총 6편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제
소설이 근린생활자라는 소설과 삿갓조개라는 소설입니다. 이제 근린생활자는 주인공이 청년 비정규직이에요.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노동자들 아시죠? 고장나면 이제 수리하는데 이 노동자에게는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직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 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또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속에서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 내 집 마련의 어려움들,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을 아주 흥미롭게 잘 다룬 작품입니다. 반드시 좀 추천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삿갓조개라는 건데요. 삿갓조개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삿갓 모양처럼 생긴 조개류들을 다 삿갓조개라고 해요. 이 삿갓조개들이 주로 뭐 배에도 달라붙고 뭐 이렇게 터널 같은 데도 막 달라붙고 그러거든요. 그 삿갓조개를 떼는 노동자들의 삶을 다루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쌍용자동차 그 사건에서 모티브가 됐는데 배경은 쌍용자동차는 아니고 수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여기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그 노동자들이 삿갓조개를 떼는 그 노동을 하는 과정들, 그리고 시급 900원을 올리기 위해서 파업투쟁을 하는 과정들이 아주 생생하고 리얼하게 잘 다뤄져 있습니다. 최근 저도 이제 소설을 많이 보고 있지만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을 정말 세밀하게 작가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어떤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삿갓조개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시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이 얼마나 가혹하고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설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요. 세 번째 책은요. 혹시 이거 요즘 유명한 책인데 혹시 아신가 모르겠네요. 임계장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노동일지라고 하는데 일종의 일기 같은 겁니다. 자신이 했던 작가가 했던 노동의 경험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쏘는 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가가 조정진입니다. 2020년에 출판했으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여기서 말한 임계장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임계장. 신조어입니다.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줄여서 임계장이라고 합니다. 임계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하고요. 작가인 조정진 씨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서 30년이 넘게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60대가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 현장에 뛰어들게 되죠. 노인 노동이라는 게 다 알다시피 저임금의 장시간에 또 그리고 갑질에 또 인권 탄압이 있는 그런 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버스회사 배차 노동자, 그 다음에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그 다음에 빌딩 주차 관리 노동자, 그리고 버스 터미널 보안 요원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경비죠. 그런 노동을 하다가 이제 쓰러져요. 버스 터미널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해고를 당하면서 지금은 이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역시 경비 청소를 하고 있는 노동자인데요. 그 노인 노동의 삶을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놀라실 것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내가 들어본 이야기 또는 들어본 장소들이 나와요. 이분이 강주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스케어라든가 뭐 금호생명 같은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글들이 이렇게 쏙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강주가 인권도시잖아요. 인권도시를 표방한 강주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비인권적인 노동들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비정규직 노인들의 문제를 좀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임계장 이야기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영화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화도 3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트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이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또 찍었고, 또 이게 상업영화로서 이렇게 촬영이 됐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이목을 끌었던 영화입니다. 2014년에 개봉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 그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건데요.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더 영화로 만든 것이죠. 드라마 혹시 송곳이라고 보셨나요? 송곳하고 같은 주제의 어떤 영화입니다.
주인공으로는 그 유명한 그 여배우 염정아, 뭐 문정희, 김용애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엑소 멤버 또 도경수라는 그 가수죠. 가수가 이제 배우로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이목을 좀 집중했죠. 2007년도에 그 이랜드라는 그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그 마트를 인수를 해요. 뉴코아라는 마트와 홈에버라는 마트를 인수하고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 투쟁들을 하게 되는데 그 파업 일수가 512일입니다. 512일 동안 파업을 하고 또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아주 긴 싸움을 하게 되고요.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아마 이때 그 홈에버 투쟁에 그 지원 나갔던 기억이 나요. 서울의 그 쌍암 월드컵 경기장 그쪽이었거든요. 기억이 나고 2008년도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노사 합의를 해서 해고자들 대부분이 복직이 되지만 이 노동조합을 이끌었던 집행부 12명은 복직을 포기하는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일종의 절반의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홈에버는 나중에 이랜드에서 홈플러스, 지금의 홈플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최초의 상업영화이고 또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했고 엑소 출신의 도경수 배우가 출연하면서 많은 이제 이목을 끌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을 거고 요즘 뭐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틀어주니까 꼭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영화는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외국 영화이고요. 그 벨기에 영화입니다. 벨기에에 다르덴 형제라고 있는데 감독인데요. 형제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이 다르덴 형제는 아주 벨기에에서 유명한 감독이고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 있잖아요. 그걸 2번씩이나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그 봉준호 감독이 받았던 상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로제타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아주 이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청년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를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내일을 위한 시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이분이 이제 산드라거든요. 산드라 역을 맡으신 분이 그 유명한 마리옹 꼬띠아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프랑스 출신의 배우인데 뭐 세계적으로도 엄청 유명하고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상도 많이 받은 아주 명품 연기로 유명한데요. 이야기의 내용은 좀 단순합니다. 산드라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휴직을 해요. 그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 산드라를 복직을 시킬 거냐 아니면 해고를 시키고 직원들에게 보너스 1,000유로를 받을 거냐라는 걸 투표를 하게 해요. 그래서 산드라가 모르는 사이에서 투표할 때는 16명 중에 3명만 복직을 찬성하고 나머지 13명이 1,000유로를 받겠다. 즉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 과정에서 공장장이 압력을 넣었다라는 이유로 투표를 다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직원 16명이 모여서 산드라를 복직시킬 거냐 아니면 해고를 시키고 보너스를 받을 거냐라는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48시간이죠. 48시간 주인공 산드라가 16명의 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복직 투표를 해달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부탁하러 가는 과정들을 쭉 적었어요.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참 부담스럽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같이 있는 직장 동료들도 나는 해고를 반대하지만 돈도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48시간을 다루는 영화가 그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내일은 마의 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늘 희망적으로 이야기한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요. 동료의 복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1,000유로의 보너스를 선택하느냐라는 어떤 윤리적 문제를 던져놓고 노동자들의 그 갈등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아주 담담하게 써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 나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 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그런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교훈과 느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내 자신이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영화는 좀 끝까지 보셔야 돼요. 16명 중에 9명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 여주인공 산드라가
자신만의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화는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배우이자 가수 이정현 씨 아시죠? 꽃잎이라는 5.18 영화로 데뷔를 했고, 뭐 박고로 유명한 가수이고요. 이분이 이제 배우, 최근에 군함도도 찍고 뭐 했지 않습니까? 이정현의 연기가 아주 돋보이는 이제 영화인데요. 제목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 영화로 이정현 씨는 청년영화상 여주연상을 받았어요. 대단히 개인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야기의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공장에서 격리로 일하는 수남과 같은 공장에서 프레스를 찍는 남편의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의 목표는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역시나. 근데 남편이 산업재해를 당해요. 손가락이 잘리는 산업재해를 당하면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 집 마련을 위해서 오직 수남이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신문 배달도 하게 되고요. 횟집 주방에서 일도 하고, 아파트 청소도 하고요. 뭐, 갖은 일들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다가 드디어 이제 집을 하나 좀 장만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코믹하면서도 대단히 또 잔혹하게 그려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약간 무서울 수도 있고 공포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이 성실한 나라 앨리스를 통해서 감독이 했던 이야기는 말 그대로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해도 내 집을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 최근에 어떤 부동산 문제들 있잖아요. 이 부동산 문제가 그냥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삶과 아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아주 유쾌하게 또는 아주 비극적으로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루는 많은 책과 이제 소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3편을 추천드렸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는 사소한 물음에 답하는 시집, 그 다음에 근린생활자라는 소설, 그리고 임계장 이야기라는 노동일지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카트, 내일을 위한 시간, 그리고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도 꼭 이렇게 시간 내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